이번에는 전문가 모시고 북한의 핵실험의 신빙성이 과연 있는지 정말 북한의 이 핵개발,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다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북한이 발표를 했으니까 일단 수소폭탄을 실험을 했다 이렇게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는 역으로 이제 2013년도에 북한이 경량화, 소형화 하면서 자기들의 설계값하고 동일하게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북한의 어떤 핵 능력을 평가하는데 어떤 그 북한의 발표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평가해 보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뭐 조잡한지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수소폭탄으로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하단 자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국정원에서는 지진파가 났다. 이번 지진 규모가 지난번 3차 때하고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 정부에서 브리핑했을 때 킬로톤에 대해서도 지난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수소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국정원의 브리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 규모하고 지금 이번 그 무기의 그 위력하고요. 예. 봤을 때 박사님은 어떻게 수소폭탄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봤을 땐 수소폭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실제로 킬로톤으로 보면 뭐 6킬로톤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고려했을 때는 실제적인 수소폭탄보다는 어떻게 보면 핵 분열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종의 실험을 한 게 아닌가, 핵실험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탄은 킬로톤이 보통 이제 메가톤이나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북한 내에서 핵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위력이 세기 때문에 지하 핵실험을 한다 그래도 그 정도로 만약에 폭발력이 발생했을 경우는 북한 내부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예, 킬로톤보다 메가톤이 1000배가 더 큰 거지 않습니까? 예.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사능 이런 것들 좀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이제 만약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대사기국인 거죠. 김정은 친필 사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소탄 실험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이런 문건에 이제 지난달 12월 15일에 사인한 게 나왔는데 아마 북한이 김정은까지 나서서 이제 확인 가능한 그런 사실을 좀 그 사기국을 벌렸을까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럽고요. 만약 진짜 수소탄 실험을 했다면은 아주 소형화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아까 저희가 뉴스 보도에 보여드렸던 것은 12월 15일에 그 서명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실제 수소폭탄 실험을 하라고 명령을 하며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6년 1월 3일, 그러니까 사흘 전입니다. 예. 북한 방송에 따르면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명령을 했고 그로부터 3주 정도 뒤에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1월 3일에 명령서에 최종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서에 최종 서명을 하고 사흘 만에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방사능 분석해보면 다 나올 텐데 이런 그 사기극을 김정은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지금 현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이제 발표문을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과 관련된 수단과 기술을 타국에 이전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의 핵 보유도 있지만 이러한 핵을 제3국에 이전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을 보면은 아마 새해에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좀 열어보겠다는 그런 측면도 보이긴 합니다. 예. 수소폭탄 좀 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처음인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확실하게 드러났던 게 2006년도 무렵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북한이 대외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실험실에서 핵 융합 반응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요. 2010년에. 그로부터 이제 6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이 평성과학연구단지에서 예. 핵융합 실험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 여러 가지 경로로 입수된 정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 우리가 파악하기로만 한 10여 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봐서는 북한이 어떤 핵융합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험할 단계까지 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점 주의해야 될 게 북한이 이제 핵무기라는 건 말이죠. 적은 양의 그 핵물질을 가지고 큰 폭발력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정교화되면 될수록 핵무기가 물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인 핵무기를 약 110kg짜리 정도로 아주 소형화했습니다. 그거는 폭발시켜도 아주 폭발력이 적게 되는 거죠. 전술핵이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북한이 전통적인 핵무기도 소형화하면서 그 폭발력이 오히려 작아질 수 있고 우리가 보는 폭발력은요. 수소폭탄도 소형화 단계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발표를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발표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잠깐 하신 말씀이에요. 참고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초 핵실험 한 다음에 7년 뒤에 수소폭탄이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지금 9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그때 미국이 처음 핵 개발할 때는 이제 1940년대, 50년대니까 기술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7년 만에 했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그만큼 쉽게 수소폭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2006년에 그 첫 북한 쪽에 수소폭탄 언급이 언급은 아니고요. 북한을 갔다 온 그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예, 제가 그걸 북한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6년 10월에 1차 실험한 직후에 예. 이른바 뭐 김정일의 당시 해외 대변인 또는 비공식 대변인 격이라고 불렸던 김명철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맞습니다. 제일동포 김명철 박사가 이제 다음은 수소폭탄 실험이다라고 이미 10년 전에 그때 공식 언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기술적인 개발을 하는데 원자폭탄보다 굉장히 기간이 짧을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12월 초에 이제 김정은이 수소폭탄 그 핵 보유국 주장을 했을 때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그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미국 정부 당국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뭐 그때도 사실 뭐 평가를 이제 수소탄까지 설마 개발했나. 그리고 또 1차, 2차, 3차 때 다 이제 좀 의심스러운 그런 주장들이 나왔죠. 이 핵실험 어느 정도 규모에서 했는지, 그리고 우라늄 그 실험을 확실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 여러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도 뭐 설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까 뭐 이런 것들 사실 의심을 많이 했죠. 근데 일단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났고 북한이 이제 핵 보유 선언을 핵실험을 하기 전에 했죠. 2005년 방금 전에 이제 쭉 연역이 소개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파키스탄에서 이제 핵실험을 할 때 플루토늄 그리고 우라늄 탄 시험도 같이 했죠. 네, 3차 때요. 예.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게 뭐야? 그때는 국제사회에서는 이 플루토늄만 개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됐던 것 같은데 아마 북한을 이제 대리해서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에 이제 핵무장화, 이제 핵 보유를 했다 이렇게 먼저 선언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2006년부터 실질적인 핵실험을 했다고 봐야죠. 예. 우리가 핵실험이라고 하면 다소간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실제 핵무기가 어떤 정도의 그 인명 살상력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이게 위협적인 건지 그걸 좀 어느 부분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폭탄하고 이 원자폭탄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폭탄이 러시아가 만든 차르 범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수소폭탄인데요. 위력이 최초 이제 100메가톤을 이제 기획을 했는데 너무 세다 보니까 그걸 57메가톤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당시 폭발력이 어땠냐면은 100km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3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만큼 굉장한 폭발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은 위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인명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시내에 북한의 뭐 20km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정도가 떨어진다면은 거의 서울 시내가 이제 중심부는 거의 완파가 되고 그 여파가 이제 경기도 남부라든가 이때까지 가는데 수소폭탄의 경우 예를 들어 메가톤급일 경우에는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경기도 다
거의 이제 잿더미로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그 많은 연구기관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 한 건데, 그 폭탄은 지상에서 폭발되는 게 아니라 지상 한 500m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게 이제殺傷力을 가장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폭발을 하면은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폭발을 하면은 과거 히로시마 때는 인구 밀집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약 한 8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살하고 약 한 20만 명 정도가 그 이후에 서서히 이제 방사능 오염에 의해서 서서히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산컨대 일단 폭발을 하면은 한 20킬로톤, 히로시마급의 어떤 폭탄이 폭발하면은 약 한 60만 명이 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에서. 그리고 방사능 오염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사망해 가는 숫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가는 아주 가공할 만한 무기라고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폭발력이 높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보당국도 이제 현재 북한이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지금 분석 중인데, 정보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기보다는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증폭 핵 분열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수소폭탄의 위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보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폭탄이 개발됐다기보다는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한 것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 단계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과정입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분열탄이냐 융합탄이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증폭 핵폭탄은 분열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핵폭탄에다가 삼중수소를 넣게 되면은 핵 분열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네. 기존의 핵폭탄의 위력을 한 3배 정도 증강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증폭 핵폭탄이고요. 이거는 수소폭탄은 전혀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삼중수소와 이중수소라는 수소를 두 개를 결합을 하게 되면은 헬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폭발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그 북한의 권력 핵심에서 일했던 김광진 위원님께 이걸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김정은은 조금 그래도 북중 관계가 이제 좀 풀리려는 그 와중인데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상했을 텐데 왜 이걸 강행을 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입장은 이번에 아마 훨씬 더 단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2월 10일이죠. 김정은이 이제 평촌 혁명사적지라고 할아버지 김일성이 기관단총 시범 사격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찾아갔고 10월 9일에 찾았는데요. 그 수소탄 발언을 했죠. 수소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군사 강국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녹화해갖고 10일 날에 내보냈는데 방송으로 10일 날에 모란봉 악단이 출발을 했죠, 중국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12일에 공연을 하기 전에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물론 수소탄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연 내용 중에 아마 핵실험과 관련된 장면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장거리 로켓 발사 그다음에 노래 내용들이 아마 그런 북한의 군사 강국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사실만 가지고도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엄청난 외교적인 그런 파장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수소탄 실험 이것을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이 안보리 교리를 포함해서 아주 강하게 반응할 것 같고요. 또 대북 제재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실험을 했냐 하면은 7차 상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5월 달에. 근데 북한이 성과 물론 내놓을 게 없어요, 지금. 경제가 한심하고. 예. 그다음에 남북 관계 안 좋고 현재. 대외 계속 고립되고 있고. 그러니까 뭘 내놓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 5월에 있게 될 7차 당대회를 겨냥해서 결국은 이번에 이런 큰 사고를 쳤다. 당대회를 맞으면서 이제 김정은의 업적, 치적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소위 그 승리의 대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하려고 핵실험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김정은 의도에 대해서 두 분도 예.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사실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우리가 자꾸 정치적인 변수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3년 주기 아닙니까? 3년 주기라는 거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에 프로그램에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 그게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2013년에 12년에 이제 미사일 쏘고 13년에 한 것도 3년 주기인데요. 그때도 전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핵실험을 했다는 거죠. 때가 되니까 그냥 하는 예, 겁니다. 때가 되니까 했고 예. 이번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북중 관계, 남북 관계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지만 갑자기 핵실험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것은 다 빼고 이번에 핵실험 하나, 다음에 핵실험 하나, 어차피 자기가 받을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핵실험 스케줄, 아버지가 하라고 했던 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 독재자는 정권이 붕괴하면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거는 리비아의 카다피가 보여줬고 이라크의 후세인이 보여줬습니다. 핵무기만이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 개발은, 핵 실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정치적 변수를 넣어버리면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서로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 예. 그래서 저는 핵 실험은 사실 이제 뭐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과연 다음에 로켓을 쏠 것이냐 또 한 번. 그러니까 당대회 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 사실 전력화는 했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안 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KN-58이라든지 무수단이라든지 연소 실험만 했지 실제로 발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이 추가적으로 이행된다면은 북한은 또 한 번 또 이 국제사회에 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장거리 미사일을 보통 그 같은 조로 쐈었는데 예. 이번에 그 안 쏜다면은 이미 그건 다 그 실험이 끝났기 때문에 안 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쏠?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N-58 같은 경우 거의 뭐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대전에 그런 것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5월 예. 전에요. 예. 근데 이번 이제 4차 핵실험의 어떤 징후들 같은 게 이제 포착이 좀 안 됐다는 게 과거의 핵실험하고의 또 좀 차이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 인적이나 물적으로 좀 미리 징후가 포착됐어야 되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5월 달쯤에 예. 이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동창리 발사대 증축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풍계리의 핵실험장 건설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평가가 이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할 수 있는 준비는 모두 끝났다. 그렇게 평가가 이미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그걸 조금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동쪽, 서쪽, 이렇게 남쪽 이렇게 세 개 갱도가 있는데 요번에 서쪽에서 한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 예. 서쪽인지 확실히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서쪽 갱도에서 작업이 있었습니다. 38로스가 그걸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세 번의 핵실험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핵실험장을 만드는데 루틴이 생긴 거죠. 어느 정도 기술력이 특별하게 뭐 새로운 기술을 동원할 필요가 없이 짝짝짝짝짝 가서 탁 끼워 맞추면 되는 어떤 그런 그게 준비가 절차 간소화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정보위에서는 수폭탄이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다. 더 뭐 흔적이 안 잡힐 수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수소탄인 경우에는 아마 방사능이 없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원자탄, 기폭제로 이제 핵 융합을 시키려면 기폭제로 이제 원자탄을 쓰는데 소형. 그러면은 이제 방사능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소형화했고 또 어느 정도 통제했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3차 핵실험 때인가요? 그 방사능이 잘 잡히지 않아서 세슘이 잘 잡질 않았었죠. 잡히지 않아서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리고 또 북한도 발표에 그게 있습니다. 주위 생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요차하면은 이 방사능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수소탄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은 그 사전 징후를 왜 우리가 포착하지 못했느냐 그 부분인데 오늘 그 지진파가 감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 사전에 그런 징후가 없었다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걸 그 탐지를 못했다면 이것도 좀 다시 되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아무래도 일종의 기만 전술을 쓴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 이제 한미 연합자산 같은 경우 이제 인공위성에 의존해서 북한의 핵시설을 많이 감시를 하는데 그러한 인공위성 같은 경우 이제 궤도를 돌다 보니까 취약 시간대가 있습니다. 탐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런 핵실험을 준비를 한 것 같고 이 밖에 통신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정보 판단에서
약간의 미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놓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는 이 지진파가 낮아서 수소탄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 인공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4.8이었거든요. 지난 3차 핵실험 때가 4.9였죠.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지진파 규모로 볼 때는 3차 핵실험보다는 좀 적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전통적으로 그 원자폭탄보다는 뭐 많게는 한 수백 배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작은 소형화된 수소폭탄이냐 이제 이건데 지금 그런 사례가 없단 말이죠. 외국에서. 그래서 지진파의 그러니까 한 7킬로톤 정도 가는 그런 수소폭탄을 터뜨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당국에서도 분석하는데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 분석하신 대로 소형화시켰다면은 기술이 고도화돼서 소형화시켰을 수는 있겠다. 예. 그러면 소형화되면은 지진 규모도 그만큼 낮아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런 폭발력이- 선례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 소형화. 수소폭탄을 가지고 그만큼 작은 폭발력을 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예. 그렇게 예. 소형화가 그렇게 됐다면은 어떻게 보면 만약 이게 성공을 했다면 북한의 그 핵개발 기술력이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이라면. 그 단계가 그 이제 수소폭탄이 아니더라도 핵폭탄이 맨 처음에는 큰 폭탄으로 갑니다. 전략 핵폭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전술 핵폭탄으로 갑니다. 핵폭탄의 규모를 점점점 줄여가지고 마지막에는 야포에다가 장착해서 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규모가 작아지거든요. 예.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 수소폭탄도 규모를 적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박사님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번에 6.0킬로톤 정도라고 하는데 수소폭탄인데 그 정도 소형화됐을 가능성. 그래서 지진 규모도 이렇게 낮아졌을 가능성. 그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좀 희박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소폭탄을 그렇게 소형화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나오셨지만 증강모 핵폭탄이라든지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력화하기 전에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그런 단계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폭 핵분열탄하고 수소폭탄은 그런데 원리는 다른 것 중간 단계라고 하지만 원리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폭 핵분열탄을 실험해놓고 우리가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극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북한이 이제 오늘 그 특별 중대 발표를 보면 수소폭탄을 가장 완벽한 성공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북한이 어떤 그런 수식어를 붙일 때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발표를 이제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죠. 뭐 지금까지 보면은 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 아니면은 뭐 위장술 여러 가지 이제 예측 가능하죠. 근데 일단 핵 실험을 했다는 게 이제 엄중한 거죠. 우리 안보도 그렇고 이제 평화에 아주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험한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정화, 그 다음에 경량화, 이제 서형화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4차 핵실험이 우리한테 더 엄중한 사건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국제사회에서도 아마 이번에는 진짜 엄중하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십니까, 박사님께서는 오늘 김정은 신년사에서 핵 얘기가 안 나왔고 뭐 관계 개선을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기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올해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어차피 지금 남북 관계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남북 관계가 금년도에 이제 발이어 목함질의 합의 이후에 어느 정도 관계가 개선이 되는 어떤 조짐이 보이면서 사실은 선 관계 개선 후 핵 문제 해결 이런 어떤 구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대통령께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핵 문제를 일단 조금 빼고 국제사회에서 해결하도록 하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선 핵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후 남북관계 개선 이런 어떤 공식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국민 여론도 그렇게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정치라는 건 결국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남북관계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금강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당장 아마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제재를 위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금강산 문제를 우리가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데 금강산 문제를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남북관계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잠시 뒤에 외신을 통해서 북한 남아 주민들의 반응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 계획이고요. 먼저 2006년, 2009년, 2013년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1, 2, 3차 핵실험 당시 저희 YTN의 보도들 온고지신 과거 것들을 돌아보면은 어떤 패턴이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포트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핵실험을 감행해 대북 포용 정책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 해결의 3원칙으로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내세웠으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포용 정책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포용 정책이라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 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결국 두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9시 54분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근처에서 진도 4.5의 인공지진을 먼저 감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확인을 거쳐 몇 시간 뒤 북한의 핵실험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도 관영 언론을 통해 추가 핵실험 사실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 해곡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 98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이 오전 11시 57분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주체 102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은 특히 이번 핵실험에서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상황을 보고받고 박근혜 당선인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북한의 네. 핵 능력은 점점 고도화되고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미국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그걸 남의 얘기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오늘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북한이 이제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다.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핵 가지고 있고 실험을 성공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위협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핵 개발과 관련된 구실이죠. 그거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핵 보유국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다 했는데 4차 핵실험 4차까지 한 거 사실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북한 핵 보유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것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국제사회와 동참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서 대북 제재, 상환 대가 치르게 아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게 한동안 남북 관계에서 핵 문제가 어젠다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핵 문제가 남북 관계 아젠다의 한가운데를 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핵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다각도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네. 굉장히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데 우선 중요한 거는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겁니다. 우선 군사적 대비태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수소폭탄이라는 거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위협에 처해 있다고 보고 그동안에 한미 간에 어떤 나는 논의도 했고 대비태세를 논의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스스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적인 문제, 많은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한미 간에 보다 긴밀하게 이게 한미 간의 군사적 그 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한미 동맹 강화, 그러니까 대비태세 강화로 이어지면은 그것이 곧 미국이 동아시아에 깊이 들어와서 중국을 포위한다고 중국이 인식하거든요. 예. 그럼 결국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어느 정도 미국으로부터의 포위 전략에 짐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설이지만 한미동맹 강화가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예. 대북 정책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를 서로 전상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하는 측면에 머물러 가지고는 이제는 계속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심각하게 들어갑니다. 예, 김 박사님. 만약 이제 이 북한이 오늘 핵실험한 것이 수소폭탄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사실 이 지금 미국이 우리에 제공하고 있는 해구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에 의하면은 유사시 이제 전략 핵무기로 이제 해구산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구체화되고 명기화된 그런 핵 우산 수단을 좀 우리 정부하고 협의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